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오늘 아침은 정말 춥습니다. 네, 눈 뜨자마자 날씨부터 확인해봤는데 영하 18도더라고요. 설 연휴 끝나고 첫 출근 날인데 바깥은 냉동실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24도에 달하는데요. 놀랍게도 대관령 같은 경우는 체감이 아니라 그냥 최저 기온이 영하 26도고요. 한반도 최남단인 마라도까지 지금 영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급 한파가 몰아닥친 가운데 보일러 온도 1도를 높이는 데 망설이는 분들 꽤 많습니다. 무려 40%가량 오른 가스비 폭탄 고지서 때문인데요. 오르기만 하는 가스 요금 내려올 날도 있을까요? 날에서 밀착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최대 화두는 가스비 폭탄이었습니다. 역대급 한파 속에서 가스비 폭탄을 맞은 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건데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곡소리가 나오면서 폐업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실화가 된 가스비 폭탄 패닉,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명, 지어진 지 13년 된 아파트에 6년째 살고 있는 경민 씨. 아들 셋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지난달 이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난방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집에서도 조끼를 입고 10월, 12월이잖아요. 난방비 이때 이번 달 난방비가 23만 7,160원입니다. 맞아요. 10만 원 안팎으로 나오던 난방비가 갑자기 2배 넘게 뛴 겁니다. 작년에 네. 저희가 아는 게 한 네. 15만 원 나온 것 같아요. 15만 원.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몰랐던 걸 몰랐죠. 왜냐면 많이 안 쓰니까. 보통 11월 넘어서 보일러를 트니까 네. 갑자기 12월 달에 어마무시한 돈. 이거 솔직히 이거죠. 2달 사이에 2배잖아요.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22도예요. 잘 때는 24도까지 해놓고 항상 22도로. 그러네요. 여기도 엄청 올리진 않으시네요. 근데 이제 잘 때는 24도까지 해놓고. 한파가 몰아닥쳤지만 난방을 최소한으로 켜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셋이 있어서 줄여야 되는데 네. 또 줄일 수가 있나요? 사람이 사는데 겨울에 춥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 여기도 지금 고지를 해놨네요. 보면 난방 사용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40% 정도가 난방 단가가 인상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주택용 가스요금은 4차례에 걸쳐서 인상됐는데요. 메가줄당 14.2에서 19.69까지 약 38%가 오른 상황. 소위 난방비 폭탄을 맞은 집은 또 있습니다. 오를 대로 오른 요금 때문에 안 쓰던 이불도 이렇게 자주 꺼낸다고 하는데요. 이번 달 난방비 고지 내역을 살펴보면요. 와, 세상에. 그 20만 원 좀 넘네요. 그러니까 세대 난방비만 해도. 네. 전월 대비 난방을 근소하게 더 사용했지만 난방비는 무려 5배 차이. 이번 달 고지서가 46만 270원이에요. 네. 갑자기 오른 난방비에 전체 관리비도 50만 원에 육박한 상황. 난방비가 계속 인상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을까요? 예상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2배를 넘어서니까 오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이렇게 확 오른 적이 없어서 고지서 받고 너무 당황했죠. 잘못 본 건가 싶어서 관리사무소에 항의도 하고요. 입주민 단체 대화방이 모여서 내역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보다 10만 원 더 나왔다. 저희도 플러스 10. 부분 그렇네요. 네. 지난달과 비슷하게 썼지만 돈은 더 내야 하는 상황. 가스비 폭등에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집니다. 바로 어제 서울 날씨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면서 최강 한파를 맞이했죠. 이 추운 날씨에 가스비 인상으로 벼랑 끝에 몰리게 된 곳이 있습니다. 자, 그곳은 바로 목욕탕.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목욕탕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물 데피는 것도 64, 67을 놓고 썼었는데 이 가스비가 겁나니까 50 몇 도밖에 못 데피고 있죠. 물을 뜨겁게 데워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물 온도를 낮추게 됐고요.
탕에 뜨거운 물을 채우지 못해서 손님들의 불만도 생겼다고 합니다. 불만 있죠. 우리 맨날 싸우죠. 올려라 뭐 올려달라 뭐 하라 뭐 별로 얘기를 다 하죠. 그럼 내가 감당은 누가 하고요. 가스비가 손님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나오는데. 이렇게 온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장이 꺼낸 건 가스요금 고지서인데요. 보여주세요. 평균적으로 200 한 80, 90 정도 항상 나왔었는데요. 재작년이고 예. 이게 작년이고 예, 대부분 300만 원에서 예, 280만 원. 90, 예, 그 정도. 올해가 지금 벌써 그리고 갑자기 460. 와. 너무 올랐죠. 얼마가 나와버리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 경제가 바닥이었었는데 이 난방비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 그때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다 문 닫는 수밖에는 없죠.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한 철거 비용 때문에 폐업을 하려 해도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곳은 목욕탕인데 여기는 정말 결국 견디지 못하고 아예 폐업을 했습니다. 굳게 닫힌 철창 사이로 아직 철거하지 못한 목욕탕 내부가 보이는데요. 가스비 인상에 폐업을 결정한 목욕탕 업주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없었지. 아니 가스비 많이 올라간다 하고 끌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기료를 오른다 하길래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폐업했죠. 약 만여 개에 달했던 전국의 목욕탕, 지금 남은 건 약 6천여 곳 뿐인데요. 동네 쉼터 역할을 했던 목욕탕들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꾸준히 목욕탕을 찾는 사람들은 못내 아쉬워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시기도 꿋꿋이 버텼기에 그 마음이 더욱더 크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목욕탕 와서 몸 풀고 쉬고 휴식처지. 나 지금 여기도 이제 사장님 문 닫을까 봐 걱정이야. 문 닫으면 갈 데가 없잖아요. 암담하죠. 서비스 업체를 해가지고 좀 어떻게 더 다운시켜주든지 그대로 이렇게 해갖고는. 그렇다면 대체 가스비가 폭등한 근본적인 원인은 작년에 무엇일까요? 보면 재작년에 비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한 5배 정도 올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을 잠그면서 전 세계에 있는 천연가스를 유럽이 다 사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5배로 뛴 상황이고, 가스요금에 연동되는 LNG 수입 가격이 급등한 탓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LNG 가스요금 단가 자체가 약 64%나 증가했습니다. 이 1년 새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사들인 수입량에 비해 수입 가격이 급등한 거죠. 자, 그렇다면 가스요금이 인하될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내릴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더 사와야 되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이미 적자가 10조 원이 넘은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천연가스 요금이 소폭 오르다가 26년은 되어야 좀 하락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가스비 폭등은 불가피한 상황, 시민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갑니다. 수입은 한정적인데 필수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데 돈이 많이 나가다 보면 저희들은 다른 거에서 지출을 줄여가지고 이제 난방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분위기인데 이제 난방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니까 더는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오늘 첫 번째 CCTV 영상 보시죠.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은 가운데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무려 1시간 반 만에 꺼진 이 불은 왜 난 걸까요? 하늘로 피어오르는 자욱한 연기. 위급한 화재 현장. 한 여성이 털썩 주저앉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 영상 속 세차장입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여기가 바로 그 화재 현장인데요. 갑자기 뭐 쿵거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보니까는 그래서 차는 저 처박혀 있고 거기서 막 불 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꺾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면 되는데 꺾지를 보면 그대로 들이받았더라고요. 화재의 원인은 바로 이 자동차였다고요. 차가 세차장에서 나오다가 별로 담벼락에 때려 박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저렇게 불난 거야. 세차장에서 나왔던 차량이 담벼락으로 돌진한 후 그 담벼락이 무너져서 화재가 발생한 거죠. 저 안에 가스 아까 가스 새고 있다. 너무 위험하네요.
LPG 가스통이 8개가 밸브 형식으로 연결된 그런 상태였는데 차량이 추돌하면서 담이 이제 붕괴되면서 그 밸브 쪽이 파괴돼서 가스 누출이 이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행히 가스통이 폭발하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에 주유소가 있어서 아찔했던 상황이었죠. 정말 한순간에 일어난 교통사고가 돌이킬 수 없는 큰 화재 사고로 이어진 상황인데요. LPG 가스 누출 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스가 누출되는 게 인지가 되면은 주변에 착화원이 될 수 있는 불꽃하고 파기를 최대한 멀리하고 특히 LPG 가스는 착화 시에는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대피하시는 게 옳습니다. 네, 잔악계나 불조심. 만약 가스 누출로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대피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샌드위치 가게. 한 여성이 매장에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포크를 들더니 뭔가를 발견하는데요. 바로 머리카락이었죠. 머리카락이 나왔다 안에서 가져오셔서 이제 환불해달라 어쩔 거냐 이러면서 약간 화를 내셨다고 해요. 여성의 요구대로 바로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점주. 그런데 옆에 계신 다른 손님이 그 손님 행동이 좀 이상하다. CCTV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셔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자, 당시의 CCTV입니다. 아직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자리를 잡은 여성, 난데없이 자신의 머리를 만지작거리더니 손톱으로 머리카락 한 올을 툭 하고 끊습니다. 그대로 머리카락을 베이글 안에 넣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왜 하는 걸까? 처음에 그냥 황당하기만 했죠. 이 자작극을 들키지 않기 위해 베이글을 써는 연기까지 하네요. 심지어 또 되게 특이한 게 하나씩 야채를 다 빼시더니 그 위생 비닐 장갑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담아서 그거는 주머니 다시 넣고 이거 환불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더라고요. 이게. 여성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주. 경찰에 신고를 하고 우리 경찰분들께서 왔다 가신 다음에 그분이라고 추정이 되는 분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그 메시지에는 자신이 아닌 친구가 저지른 범행이라는 아주 황당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정말 친구가 그랬으면 그 친구분이 메시지를 보내든 그러든 사과를 하시든가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경찰 연락을 다 무시하고 연락 두절인 상태시라고 하더라고요. 베이글 안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받았지만 알고 봤더니 자작극이었던 상황.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조리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들어간 것처럼 이 점주를 속여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처벌 가중 사유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업장에서 하는 자작극은 그저 범죄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이번엔 CCTV가 한 무인 가게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 여성 아주 수상한데요. 이 여성의 행동에 주목해 주세요. 무인 가게를 운영하는 점주는 최근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요. 이 부분이죠. 100원. 100원만 계산이 돼 있어서 이상하다 해서 이제 저희 CCTV 이렇게 돌려봤는데 무인 가게를 방문한 이 여성. 익숙한 듯 어디론가 향하죠. 이내 냉장고를 열어서 고민 없이 밀키트를 꺼내더니 곧바로 계산대로 향합니다. 그녀가 들고 왔던 건 1,900원짜리 부대찌개. 바코드를 찍고 결제까지 하네요. 그런데 결제 금액이 100원이에요. 계산하신 척만 하신 거죠. 결제 금액이 100원이라고요? 주문을 취소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안내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죠. 주문을 취소하시겠어요? 이렇게 안내 음성이 있기 때문에 실수일 수는 없는 상황. 그날 계산된 건 1,900원짜리 밀키트가 아닌 100원짜리 비닐봉투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 나쁘고 황당해요. 이제 요 프린트물을 4일날 오전에 제가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경고문과 함께 CCTV 속 여성의 사진까지 붙였다는 점주. 그런데 다음 날 비슷한 시간대에 그 여성이 다시 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전날과 똑같이 냉장고를 열어서 상품을 꺼내고 계산대로 향하는 모습이죠. 이어 봉투에 상품부터 담은 후 두리번거리던 그때 이 여성이 안내문을 발견합니다. 다음 날 연락이 오셨어요. 사진 찍힌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사고 못 받았어요. 계좌를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 접수되었으니까 경찰서에 일단 연락을 하시라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사과를 했다는 여성. 하지만 점주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어려웠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해서 조사관한테 처벌을 저는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절도는 범죄죠. 당신의 범죄 행위, CCTV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설날 새벽, 한적하기만 하던 골목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화재 때문인데요. 상가를 뒤덮은 화마,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여봐봐. 그날의 화재가 발생한 현장 곳곳은 그을린 흔적이 역력합니다. 여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저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여기 네 번째. 네 번 불낸 것 같아. 잠깐만요. 불이 4번이나 났다고요? 흥인동, 황학동, 숭인동, 창신동 가까운 거리에서 총 4건의 화재가 발생했던 거죠. 약 30분 사이에 발생한 청계천 일대 연속 화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로 의심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때 방화범의 현장이에요. 새벽 1시 45분쯤 세 번째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14분 뒤 일어선 남성이 다급하게 자리를 뜨죠. 곧이어 연기가 자욱해지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뒤 이 방화범은 빠르게 도주했습니다. 진짜 무섭더라고. 연기 확 올라오면서 그냥 순식간에 타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럼 여기 뭐 저쪽 막 대형 사고 날 뻔했지. 사고 발생 5시간 뒤 체포된 50대 남성. 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 50대, 60대의 어떤 그 연령 범죄자들이 많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스트레스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영적 대상에 대한 복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범행 동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따르면 노점상을 열려다가 주민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선조 건조물 방화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고 단시간에 여러 건의 방화를 하고 계획을 해서 한 경우에는 훨씬 더 죄질이 안 좋은 걸로 평가돼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청계천 연쇄 방화 사건.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짙푸른 광안리 바다를 품은 금년산. 그 산자락 어딘가에 사람들의 방문을 쉬이 허락하지 않는 금기의 땅이 있습니다. 사태 만들어가고 좀 장가놨다니까. 항상 작기 있어. 항상 작기 있을 때 우리는 못 봐. 항상 이 늘어 있더라니까. 때문에. 인적조차 드문 길, 색깔한 시멘트벽 사이에서 육중한 철문 하나가 나타납니다. 대체 이 철문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요자로 요리해갖고 여기 굴로 만들어갖고 굴이라 연결된 걸 왔는데 쉽게 해서 땅굴이라. 여 철문이 여기 있고 요 한 50m 밑에 안에 있거든요. 불과 50m 거리에 있는 2개의 철문, 그 사이에 땅굴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찾아간 길 끝엔 정말로 철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문 너머는 정말로 땅굴인 걸까? 뭐가 있는데 그래요?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만든 시설 같기는 해서. 굳게 닫힌 철문 너머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철문 안쪽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진입이 가능한 진짜 입구는 의문의 통제구역이었습니다. 아, 통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기 아니면? 네네, 맞아요. 지금 저쪽은 이제 셔터로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좀 잠겨 있는 부분이고요. 아, 그래요? 무려 26년 동안 잠겨 있다는 철문. 그 철문 안쪽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하는데요. 또 다른 문을 열자 거친 동굴과 마주하게 됩니다. 곡괭이로 마구 부순 광산처럼 좁은 굴은 30-40m가량을 이어지는데요. 동굴 끝자락에는 또 다른 철문이 있습니다. 길 끝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금 지나쳐온 동굴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끝없이 이어진 길.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계속 걸어가자 집 안쪽에 또 두 갈래가 있네? 그 끝에는 두 갈래 길이 나타나는데요. 방향을 틀자 나타난 건 깊숙한 방. 끝으로 다가가자 점점 좁아지는데요. 둥근 아치 형태로 마감된 천장과 벽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긴 복도로 사이사이마다 있고 이게 아까 들어오셨던 저쪽 문 옆에 메인 셔터 말고도 저쪽 위쪽으로 또 갈 수 있는 하나의 셔터가 더 있습니다. 두 개의 철물 사이에는 그냥 동굴이 아니라 거대한 규모의 시설이 있었던 건데요. 약 270m의 긴 통로를 따라가면 문이 없는 22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 통로의 끝엔 흔히 볼 수 없는 초대형 환풍기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요. 세월의 먼지가 고스란히 내려앉은 환풍기는 제 역할을 잃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대체 이 공간은 어떤 용도로 쓰인 걸까? 일단 그 규모부터 확인했는데요. 긴 복도는 그 폭이 약 4m, 각 방은 그보다 훨씬 넓어 폭만 7m가 넘습니다. 하지만 시설 여기저기서 보이는 수도는 작동하지 않고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 뭘 했는지는 저희도 이제 그 부분까지는 알 수는 없고 원초적인 부분까지는 저희도 글쎄요. 저희도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네요.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이곳에서 대체 무엇을 한 걸까? 다시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봐야겠습니다. 뭔가 옛날에 그러면 터널을 뚫으려다가 지금 안 쓰는 곳이라든가 완전 터널처럼 생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터널의 모습과 꽤 흡사해 보이는데요. 정말 터널의 일부인 걸까? 터널 이런 기록이 아예 없고 비상 상황 대비해가지고 승부시설을 만든 걸로 다들 이렇게 알고 있지 터널을 만든다 그런 것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대화 중에 단서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바로 충무시설이라는 것. 견고하게 마감된 천장과 벽이 특징이라는데요. 비상 상황을 대비해 만들었다는 충무시설.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전쟁이나 유사시를 대비해서 대피하고 그 지휘를 할 수 있는 군사시설, 비상시설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군사시설로 사용됐다는 이곳. 전쟁이 났을 때나 긴급 상황에서 대피해야 할 때 방공호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건설된 건데요. 출입구의 철문이 굳게 닫힌 것도 이유가 있었던 거죠. 행정, 또 군사, 경찰 이런 주요 요직이 여기 와서 지휘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에 그런 공간을 이제 분리도 조금 해두고. 철문 안쪽은 강성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서 웬만한 충격에도 부서지지 않는데요. 이런 공간은 대체 언제 만든 걸까? 원래 구조물의 이 건설되게 된 목적은 1972년도 박정희 정권 때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던 그 해, 이 시설이 건설됐습니다. 충무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공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공간이 원통형으로 볼트형의 구조이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공간이다. 2005년 서울에서도 이런 방공호가 발견됐는데요. 시민들이 자주 찾는 여의도 공원에서 발견된 이곳 역시 7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시 관계자와 경찰, 군인 등이 입주해
지휘본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이곳. 실제로 90년대 후반까지 을지훈련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우리 한반도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땅굴에 대한 침투도 있었고, 뭐 7.4 남북 공동성명도 있었고, 이런 평화와 안보가 두 개 맞물려 가면서 그 시대에 맞는 어떤 그 전시 대비 계획들을 구축해 가면서 기존의 일제대가 만들어놨던 방공호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들을 많이 수립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광산 혹은 방공호로 만들어졌던 공간을 1970년대 들어 개조하고 확장하면서 이런 형태가 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측. 충무시설로 향하던 이 거친 동굴 역시 과거에는 동굴의 일부였을 거랍니다. 그런데 후방에 속하는 부산에 왜 이런 거대한 충무시설이 들어선 걸까? 부산은 역사적으로 볼 때 뭐 삼포해란이나 또 임진왜란 이런 당시를 보더라도 부산은 한반도로의 진입로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지휘 통제 시설 겸한 대규모 방공호를 구축하는데 부산이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만난 충무시설은 1997년까지 매년 사용되다 부산시청 안에 충무시설이 새로 조성되면서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금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요. 우리가 영화 촬영지로도 또 많이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유지 보수나 관리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촬영한 드라마와 영화만 해도 무려 30여 편. 이 공간은 그 쓰임을 달리해 여전히 우리 곁에서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었던 셈인데요. 굳게 닫힌 채 그 속내를 드러내진 않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공간. 앞으로도 잊히지 않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던 그날의 고속도로. 그런데 이게 정말 내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엄청 놀랐죠. 갑자기 차선 바깥으로 밀려난 제보자의 차량. 결국 방풍벽에 부딪힌 뒤 화물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한 차가 제 차만을 추돌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를 확인해 보니까 차 두 대가 거의 완파 수준으로 다 찌그러져 있는 상태라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중 추돌 사고. 사고에 휘말린 차 3대는 폐차됐고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 3대를 밀어버린 트럭. 대체 왜 그런 것일까? 경찰관 분들한테 본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졸음운전을 했다. 자기가 실수를 했다라고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 운전이 사중 추돌 사고를 일으키며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했던 건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전은 나만 조심해서 사고가 안 난다라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주셨으면 해요. 낫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졸음 운전.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사고 원인 중 1위로 꼽히는데요.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충분한 휴식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도로에서 엄청난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자, 그날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트럭이 멈추지 않고 이제 계속 끼어드는 걸 보고 저는 이제 급정거를 했고 갑자기 끼어든 트럭. 오! 결국 지나가던 차량과 부딪히고 마는데요. 저기 운전석이 비어 있습니다. 다시 봐도 마찬가지. 운전자는 설마 유령인 걸까? 다시 확인해 보니 자, 트럭 뒤에 매달려 있는 건 사람인가요? 뒤에 보니까 사람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TV에서만 보던 일들이 제 눈앞에 이제 나타나니까 정말 깜짝 놀랐죠. 차가 이제 미끄러지는 거를 운전자분이 좀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도로를 횡단하던 트럭은 결국 길 건너편에 멈춰섰습니다. 자, 바로 이곳에 트럭이 주차돼 있었는데요. 그날 트럭은 왜 운전자도 없이 도로로 나온 것일까? 고사를 그대로 세워놨는데 이렇게 저기서 굴러 내려온 거예요. 브레이크를 안 잡아놨대요. 비탈길에 세워둔 트럭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헐거워져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경사로에서 종종 목격되곤 하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요. 주차 시 바퀴 방향을 벽 쪽으로 돌리고 또 고인목을 설치하면 됩니다. 아무리 당황해도 무모한 사고 수습은 금물,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겪었다는 제보자. 18년 넘게 다닌 길이거든요.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라. 천천히 커브를 틀던 중 갑자기 트레일러가 전도됩니다. 무슨 일이죠? 어떻게 된 거죠? 뒤에 실은 컨테이너가 바깥쪽으로 점점 기울더니 트레일러 전체가 옆으로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이 사고로 제보자의 26톤 트레일러는 폐차를 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펄프가 실려 있어 트레일러가 상당히 무거웠던 상황. 그렇다면 컨테이너는 왜 쓰러진 것일까요? 보고 나서 한 거죠. 일자로 두 줄로 쭉 싣고 나오니까 양쪽이 비잖아요, 공간이. 그런 상태로 실려왔더라고요. 처음부터 화물을 지그재그로 싣거나 일렬로 싣더라도 빈 공간을 에어백으로 채워줘야 한다고요. 그런데 출발 전에 컨테이너 안을 확인해 볼 수는 없었나요? 화재분이 열을 수밖에 없는 그 열쇠 같은 실이 있어요. 그거를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되는 거고, 실이라는 걸 절대 개봉할 수도 없고 속에 물건이 어떻게 실렸는지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쓰러진 화물에 대한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화물차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한다면 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화물차주는 사전에 컨테이너 내부 적재물이 안전하게 잘 실려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실을 때 자체 잘못이었기 때문에 적재를 한 사람이 잘못이 되겠죠. 따라서 이 사고의 배상 책임은 수입업자에게 있습니다. 짐 하나를 싣는 순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때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명확한 분석, 냉철한 판단으로 과실 비율을 분석하는 정경일 변호사의 몇 대 몇. 여기 이런 데 보시면은 시트도 그렇고 전체를 뒤덮었어요. 사고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흔적이 남아있는 제보자의 차량.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런 사고가 태어나서 처음 나봤어요. 갑자기 제보자의 차량 앞유리를 뒤덮어버리는 정체불명의 검은 액체. 이거 뭐죠? 깜짝 놀랐죠, 당연히. 그냥 오물, 진흙탕물 이런 걸로 착각을 했었는데 이 액체의 정체는 뭘까요? 유죄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전 유죄라는 것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고, 사고 나고 그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은 액체의 정체는 바로 유제. 아스팔트 공사를 할 때 지면과 아스콘이 잘 붙게 하는 일종의 접착제입니다. 앞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자 공사를 위해 뿌려둔 유제가 제보자의 차량을 덮쳤던 것. 사인카가 1km 앞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뭐 라바콘, 꽃갈 같은 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런 설치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차량도 들어갔겠죠. 도로공사업체의 교통안전시설 미배치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크락션을 눌러서 좀 멈추라고 했지만 상대방이 안 멈추기에 브러쉬를 돌리고 따라갔거든요. 사고 처리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외국인 분들이 내려가지고 폴리스, 경찰만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출동하셨었죠, 경찰분들이. 제보자의 차량은 전손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도로공사 업체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고요. 도로공사 측 보험사에서는 본인들 과실 35%를 인정하고 스트라이크 차량은 45%, 나머지 20%에 대한 거 저한테 어쩔 수 없이 나온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다는 단어가 너무 무책임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냥. 정말 제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이번 사고 공사업체 측에서는 자신의 과실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책임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차량 진입을 차단하든가 아니면 유제를 제대로 뿌려가지고 튀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공사업체 측 과실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설령 공사업체 측 과실이 100%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보자는 자신의 전체 손해액을 공사업체 측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제보자 무과실, 승합차 무과실, 공사업체 측 과실 100%인 사안입니다.
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기다립니다. 네, 연휴가 끝나고 오랜만에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한파특보가 내려진 오늘 같은 날 운전하기 전에 꼭 챙겨야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기온이 낮아지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니까 네. 시동을 걸어서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고요. 또 야외에 장시간 주차하면 부동액이 얼 수 있습니다. 네. 미리미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미리 확인해서 안전한 출근길 되시길 바랍니다. 알려지지 않은 작은 포구에 특별한 제철 음식을 찾아가는 먹자 포구. 지금 그곳으로 출발하죠. 씨알 좋다. 제 집에 있다. 에너지가 넘치는 이곳.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뭔가를 잡고 있는데요. 기다란 몸통에 다리가 여러 개인 이곳의 정체는 네, 바로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를 낚시로 잡는데요. 3마리. 설 명절이 시작된 지난 토요일, 활기가 넘치는 오징어 낚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경상남도 진해구에 위치한 수도항. 예로부터 낚시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곳이라고요. 이렇게 설 연휴부터 낚시꾼들로 북적이는 이유는요? 낚시 몇십 년 생활에 오징어 낚시 출조는 진짜 처음 가는 거거든. 아 진짜요? 그럼. 남해는 그전에는 안 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남해에도 난다 그래서 오늘 한번 와봤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에서 오징어가 잡힌다니요. 야, 이거 무척 기대되는데요. 일본 그 대마도하고 저희는 경계선 라인으로 가거든요. 수심 깊은 다 100m 되는 수심으로 갑니다. 오늘의 낚시 포인트. 약 2시간을 달려서 일본 대마도 해역 근처까지 갑니다. 주로 동해에서만 보이던 오징어가 남해, 심지어 서해에서도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오징어는 야행성이라 해가 져야 활발히 움직이죠. 음력 22년의 마지막 해가 지고 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는데요. 지금 눈 시야로 봐도 저 전방에 보면 지금 대마도 보입니다. 저기요? 저기 보이는 섬이 대마도인데요. 몇 년 전부터 이곳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됐다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낚시가 시작됐습니다. 40m. 전동 휠을 이용해서 길게 낚싯줄을 내리는데요. 과연 오징어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은 수심이 얕은 구간이라 그런지 오징어가 잘 안 보이죠? 아, 이거 미끼를 물지 않은 걸까요? 좀 더 내려가 보죠. 오, 아, 보이네요. 네. 드디어 오징어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오징어인데요. 이 정도면 큼지막하죠? 기분이 좋아요. 먹물까지 뿜었어요. 저항이 이거 만만치 않은데요. 오징어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오징어가 빠지지 않도록 완급 조절을 해가면서 들어 올리는데요. 예쁘네요, 오징어가. 네, 이 정도면 크기가 엄청 큰 오징어입니다. 가까이 들어와 주세요. 이게 200, 400, 꼬리 500. 대왕 오징어. 대왕이네요, 진짜. 제 집에 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심을 말하는 이유는요. 오징어가 미끼를 문 깊이를 공유하기 위해서죠. 그 깊이를 전해받고 전동 릴을 부지런히 내린 결과 이렇게 오징어가 미끼를 또 덥석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색깔을 보세요. 녹황색 먹물색. 이건 전 처음 봐요. 검정색이 아니네요. 네,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잡힌 오징어. 이번에도 큰 오징어가 올라왔죠? 그런데 한 마리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줄에 여러 개의 바늘이 달려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오징어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먹는 이 오징어의 정식 명칭은 살오징어입니다. 갓 성체가 된 오징어들로 질기지가 않고 부드럽죠. 이 오징어를 잡는 데는 가짜 미끼를 사용하는데요. 가짜 미끼가 물밑에서 오징어를 유혹하면 오징어가 슬금슬금 다가와서 다리로 미끼를 잡다가 바늘에 걸리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건 전동 릴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낚시 자체는 단순하죠. 손맛을 보기에는 뭐 오징어는 좀 그렇죠. 일단 오징어가 귀하니까 요즘에 하도 이제 오징어가 옛날하고 틀리게 비싸죠. 금징어.
귀한 몸, 오징어를 잡기 위해 설 연휴에도 배들이 많이 떴습니다. 실제로 전년 대비 오징어 가격이 3배나 뛰어올랐다고 하네요. 금징어가 맞죠? 귀한 그래서 그런지 한 마리만 잡아도 웃음이 이렇게 절로납니다. 승리의 부위까지 함께하고요. 빠져버렸어. 아하. 그렇다고 이게 쉬운 낚시는 아니에요. 오징어를 간간히 놓치기도 하는데요. 안 그러면 또 다 올라왔을 때 마지막에 이 텐션을 갖다 유지해야 되는데 그 텐션을 유지 안 하면 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다급하게 PD를 부르는 목소리. 몰려왔다. 장관이 펼쳐집니다. 배 주변으로 은빛의 물체들이 둘러싸는데요. 이게 뭐죠? 바닷속 가득한 이것들의 정체 뭔가요? 저렇게 많아요? 네, 깊은 바닷속에 있던 오징어. 오징어들이 수면 가까이 떠올랐습니다. 이건요, 1년에 한 번도 채 보기가 힘든 진귀한 광경이라고 하네요. 오징어가 한꺼번에 몰려든 이때를 놓칠 수가 없죠. 밝은 조명 아래 오징어 잡이 열기가 달아올랐습니다. 한 마리씩은 아쉽죠. 일단 낚싯대를 넣었다 하면요. 3마리. 그렇죠. 이야, 오징어가 줄줄이 올라오네요. 1타. 3피. 낚시 시작 이후 오징어를 못 잡았던 분들도 쉽게 잡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표정들이 아주 밝아요. 아이고 새해 첫날 첫 수입니다. 첫 수. 새해 네. 첫 수. 새해 첫 시작이 좋습니다. 오징어들이 새해 선물 같은데요. 아니 이게 뭐죠? PD의 비명 소리가? 물리셨나요? 물렸어. 진짜 물려요? 아이고, 오징어랑 셀카 한 장이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피와 맞바꾼 한 컷. 실로 오징어의 이빨은 강력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때 조심해야 합니다. 꼭 새 부리 같죠? 요리할 때도 조심해야 하죠. 이빨을 먼저 빼고. 연체동물인 오징어에 단단한 이빨이 있다니 참 신기한데요. 신선한 오징어일수록 이렇게 살이 투명하다고 합니다. 이야, 이보다 더 싱싱할 수 있을까요?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입에 넣으면 그냥 살살 녹는다고요. 이렇게 오징어 통찜까지 완성! 선상 위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 맛이 어때요? 좀 알려주세요. 아우! 야, 먹고 싶어요. 그리고 입에 짝짝 달라붙는다. 막 달죠? 준비된 아이스박스 가득! 오늘은 약 80마리 잡았습니다. 오늘 오징어 대박이네, 야. 음력 절인데 뭐 또 정초부터 좋은 기운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한 해의 시작을 힘 좋은 오징어와 함께 해봤는데요. 올해도 먹자포구는 건강한 제철 해산물을 알리면서 전국의 바다를 누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을 뜨겁게 달군 핫한 이슈를 추적한다. 이슈의 모든 것, 모닝 이슈. 첫 번째 이슈는 아직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땡땡땡 신호등입니다. 운전을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늘 마주하게 되는 갖가지 종류의 신호등. 그렇다면 혹시 이렇게 생긴 신호등을 아시나요? 아니요, 본 적은 없어요. 전에는 없었죠. 근데 얼마 전에 생겼죠. 이 신호등의 정체는 바로 우회전 신호등. 지난해 10월 전국 15군데에 설치가 됐고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쳤는데요. 이번 설날부터는 이 신호등이 정식 도입돼 어길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자, 운전법은 간단합니다. 이 신호등이 없는 곳에선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이 신호등 앞에선 녹색 화살표에 불이 들어올 때만 우회전을 하면 되는데요. 잘 봐야겠네요. 네. 사람들 건너는 것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옆에 차도 지나는 좀 편한 것 같아서 사람 의식 않고 신호대로 체계대로 다니니까는 그게 훨씬 좋습니다. 약 석 달 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이 교차로엔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전 하는 덤프 트럭에 학생이 합격하다가 사고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신호등이 생겨 다행이죠.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매년 130여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요.
우회전시 보행자 사고가 좀 많았었잖아요. 예방하고자 도입하게 된 겁니다. 연평균 18,000여 건이나 발생하는 우회전 교통사고를 막으려고 도입한 신호등. 만약 신호를 위반하면 범칙금 7만 원. 게다가 벌점 15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2월 중에 지점 선정이 될 것 같아요. 전차적으로 정비해서 순차적으로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3건 이상의 사고가 난 곳, 혹은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 설치되는 우회전 신호등. 갑자기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좀 방지는 될 것 같아서 보행자 입장에서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초등학교시나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제 이런 신호등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교차로에서 종종 만나게 될 텐데요. 신호는 꼭 지키면서 안전운전하세요. 자, 다음 이슈입니다. 맛도 좋고 가격도 착한 이 식당, 어디일까요? 11시가 조금 넘어서자마자 식당 안은 어느덧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멈추지 않는 젓가락질에 음식이 따봉이야. 따봉이야, 따봉. 음식이 너무 맛있어. 엄지척을 절로 부르는 밥상. 정말 푸짐해 보이는데요. 그렇네요. 이 식당엔 단골 손님도 많다고요. 아니 근데 계속 와요. 그 토요일날 일요일날로 빼놓고. 주 5일 동안 찾는 단골도 부지기수인 이곳의 정체는요. 바로 구청의 구내식당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굳이 구내식당을 고집하는 거죠? 집에서 준비하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깔끔하고 그다음에 간도 다 맞고. 7,000원, 8,000원 줘야 먹는데 여기는 일단 우리는 4,700원이에요. 4,700원이요? 네? 밥 한 끼에 4,700원이요? 5,000원도 안 되네요. 떡국에 굴비구이, 묵에 영양밥까지 보기도 좋고 맛은 더 좋다는 이 알찬 한 상이 단돈 4,700원? 와. 오늘만 할인인가 싶어 눈 씻고 찾아보니 정말로 어르신은 4,700원, 외부인은 5,700원이네요.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대의 거의 대부분을 식재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실버식당의 배식에 도움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비용의 대부분을 식재료에 쏟다 보니 푸짐한 양으로 한 번, 깔끔한 맛으로 또 한 번 사랑받는 밥상이 만들어진 건데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가 이렇게 좋으니 그야말로 인기 만점입니다. 보통 점심 한 끼에 10,000원이 넘다 보니 일부러 구내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는데요. 이렇게나 많은 게시글이 올라올 정도입니다. 자, 서울 시내 유명한 구내식당 맛집들 몇 군데만 알아보면요. 우선 국회 도서관은 깔끔한 내부에 음식도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또 가격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근처 백반집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아, 그렇네요. 또 남산 도서관은 뷰 맛집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구내식당엔 진짜 맛집에만 있다는 시그니처 메뉴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남산 돈가스가 유명해서 돈가스 오므라이스를 시켰고요. 그 모양도 예뻤고 둘이 먹기에 양도 되게 많게 나왔거든요. 6,000원, 6,500원 가격 대비 괜찮아요. 구성도 괜찮고요. 구내식당에 가서 다 또 먹을 것 같아요. 다른 메뉴도 또 궁금해요. 입소문을 타고 관공서 구내식당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물가도 비싸고 한데 좀 맛있게 해줬으면 좋고 오랫동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영원히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성비는 물론 가심비까지 잡은 구내식당 맛집들. 변치 않는 맛과 가격으로 오래도록 사랑받길 바랍니다. 네, 해가 떴는데도 여전히 춥습니다. 중부지방은 영하 20도, 남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을 기록한 가운데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0도가량 낮습니다. 네, 특히 출근길에 옷차림 단단히 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